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을 얘기하네요. 맞습니다. 상암동. 네. 네. 많은 방송국들이 이곳에 자리해서 뭐 이제 웬만한 우리나라 TV 송출하는 그런 방송국은 거의 다 여기 있다 해도 되는데 네. 이곳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 상암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곳 예.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이 예. 아주 훌륭하게 자리를 그렇죠, 잡았습니다. 그렇죠. 노을공원도 있고 뭐 거기 앞에 난지공원도 이렇게 쫙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난지라고 하는 이름이 뭐 난지 공원 있고 거기 한강공원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난지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7,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거기 원래 공원이 아니라 땡땡이 있던 데 아닌가? 네, 쓰레기 섬이에요. 그렇죠. 네, 쓰레기 섬이라고 네. 하는 이미지가 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이제 난지도는 난지가 이제 한자일 거잖아요. 예. 그게 난초입니다. 난초. 난초가 굉장히 흐드러지게 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었었고, 그래서 여기 일제시대 때는 여기로 신혼여행도 오고 하셨대요. 찾아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었는데 1950년대가 되면은 이제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제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전제민들의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여기에서 이제 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보이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난지도가 섬도자잖아요, 섬도자. 예. 지금 보면은 한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으면 지금도 난지천이 있습니다. 예. 난지천이 난지도를 쭉 빙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섬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제민들이 조금 살아가고 그 아이들이 좀 살아가고 이러한 공간으로 있었지만 예. 이 공간은 그리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왜요? 비가 오면은 매일같이 넘치는 예. 색강이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한강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딱히 적당한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 이후 서울 다양한 곳들도 많이 변했을 텐데 네네네. 난지도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서울의 하층민들의 네. 어떤 이야기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난지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 인구가 폭증했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을 얘기해 주셨죠. 드렸었던 것처럼 인구가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데, 당시 서울 주민의 80%가 지방민들입니다. 예.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이제 쭉 들어와가지고 한 80% 정도가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었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주택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판자촌에서 예. 생활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중반이 되면 그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판자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판자촌이 국가 입장에서는 예. 계륵이에요, 계륵. 왜요? 일단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는 다 압니다. 그게 그리고 이들이 서울의 중요한 노동력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러면 판자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국가에는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시민 아파트도 짓겠다, 모두 짓겠다 이렇게 해주지만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외곽으로 쫓아내거나 예. 아니면 판잣집을 양성화해 주거나. 이렇게 합법화해 주는. 예. 합법한데 조건이 있죠. 어떤 거예요? 신축은 안 돼. 그런데 이전에 들어왔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네가 혹시 이걸로 장사를 할 수도 있으니 소유는 아니야. 점유야. 점유기 때문에 매매는 될 수 없어. 네. 대신에 딱지를 붙여주고 여기에서 세금을 거둘게.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판자촌에 사시는 네. 분들도 뭐 세금을 냈다라든가 우편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게 이렇게 이 정도의 절충 합법화를 해놓은 거군요. 상수도도 있고요, 하수도도 있고요, 주소지가 정해지고요. 예. 거기에 뭐 모든 것들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흔히
양성화라고 하는데 네.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양성화를 했어요. 수도세도 냅니다. 예. 거기에다가 재산세도 내요. 예. 그러면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 매매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무허가 주택, 판자촌이죠. 근데 왜 제가 판자촌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냐면 사실 양옥집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허가 주택지는 1970년대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지가 그냥 서울 시내에 덮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왜요? 80%가 다 무허가였기 그래요? 때문에 정말 소수의 이걸 뭐 정상주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물론 이거 국가 입장입니다. 예. 국가 입장에서 정상주택이라고 불리는 주택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당연히 무허가 주택이었었고 주택 보급률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여러 채인 것을 감안해서 예. 주택 보급률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예. 이게 그 50%를 못 넘어요. 1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 막 200만 호가 지어지기 전까지 예. 주택 보급률은 50%가 안 됩니다. 네.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내야 했었던 국가의 입장에서 예.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근데 제가 영화에서 본 거랑은 맥을 네. 달리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지금 국가가 뭐 합법화해줬다,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라는 네네네.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네. 영화에서는 맨날 그 판자촌이나 무허가 주택 사는 사람들 용역 써가지고 강제로 네. 철거하고 쫓아내고 하던 네. 게 보이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공간도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예. 그게 뭐냐면 1972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신규 무허가 주택은 안 돼라고 딱 그 못 박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 늘어나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로 이제 올라와야 하는 사람들 입장, 예. 당연히 이촌향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예.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항공사진. 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로 찍냐면 하루에 찍는 사진이 한 2,000장에서 2,500장 정도로 찍어요. 이야.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러니까 가장 맑을 때죠. 네. 구름이 없을 때 한 번 비행기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게 이제 아세아 항공의 680F 항공기라고 예. 조그마한 경비행기예요. 예. 이 경비행기가 하늘을 쭉 돌면서 항공사진 한 2,000장 이상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찍은 거랑 내일 찍은 게 다른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곳이 무허가 주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거기를 철거합니다. 아. 거기에 이제 불도저 가져가가지고 네. 판자촌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게 1971년, 72년부터 해가지고 75년까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판자집들이 철거됐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새로 지었어? 그럼 가가지고 부시고 또 찍고 부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가기가 굉장히 그렇겠네요. 힘든 조건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이 난지도라고 불리는 오늘 주제인 이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난지도로 오게 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황당해서 예.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사진을 쭉 찍으면서 갑니다.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사진 기술이 지금처럼 예. GPS로 탁 찍어가지고 뭐 구글처럼 확대를 쫙 하게 되면은 뭐가 뭐 사람 얼굴까지 보이고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도. 예. 그러면 조금 몰래 예. 사진을 찍었을 때 티가 안 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어.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냐면 예. 아주 씁쓸하게도 쓰레기 더미 밑입니다. 아. 네. 이제 거기는 쓰레기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 1978년 이전까지, 예. 1978년 이제 난지도가 생기는 거고요. 78년 이전까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곳 정도, 10대 개 정도의 서울 시내에 이때는 뭐 지방자치제가 아니니까 예. 지역마다
쓰레기를 그냥 모아서 태우거나 예. 그냥 모아서 그러니까 쌓아두는 공간들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데서 살았었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넉마주의라고. 이제 넉마주의. 이것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뒤에 넉마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 분산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에다가 그 쓰레기를 놓고 그 옆에서 몰래 집을 짓고 살았었던 거죠. 그러면 어느 한 공간이 쓰레기 매립이 다 차가지고 딴 데로 옮긴다? 그러면 그분들도 옮겨 살고. 네.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항공사진을 찍어도 쓰레기를 뭐 쌓아두는 공간은 네. 매일 쓰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그냥 여긴 그냥 안 걸리겠다 생각해서 그 근처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난지도는 자연 감옥과 같은 섬이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자연 경관도 네네. 아름다워서 신혼여행으로 네네네. 일제시대 때는 여기에 오기도 했다고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그럼 이렇게 예쁜 곳을 왜 매립장으로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매립장이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1978년에 이제 매립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1978년이면 이미 800만 가까이가 돼요. 예. 서울시 인구가. 예. 그 많은 쓰레기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뭐 이미 강남 개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였었고, 그러면 서울 시내 전체로 따졌을 때 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쨌든 처리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는 왔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70년대는. 근데 왜 갑자기 난지도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난지도 같은 경우에 맨날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에 강변북로를 만들면서 이제 그 강북 쪽이죠. 지금의 이제 강북 지역 쪽에는 강변북로 이북 쪽으로 땅들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촌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의도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땅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 매립을 목표로 한 거는 아니었지만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1966년 이후에 여기도 어쨌든 좀 나름대로 물막이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자연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는 이촌동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의 서울시의 지리 구조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강북 그리고 지금의 상암동은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따지면 외곽입니다. 외곽. 예. 굉장히 외곽 지역이거든요. 예. 지금도 여기 바로 건너가면 고양시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외곽이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지로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를 무슨 뭐 새로운 산업단지로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예. 그런 땅으로 70년대까지 내비뒀었던 겁니다. 그런데 7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이 땅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획기적인 방안이 있느냐? 그러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흙도 모자랍니다. 네. 지금 강남 개발하고 있죠. 강남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기도 상습 침수구역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를 새롭게 주택지로 만들려면 흙을 넣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7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잠실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잠실도 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서울에 있는 강북 강남에 개발되고 있는 곳에 흙을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넣기 위한 흙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외곽에 있는 이 땅도 흙으로 메워야 돼? 그럼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급한 건 강남인데. 예. 그럼 여기를 어떻게 메우지? 예. 이때 설마. 생각하는 게 쓰레기로? 쓰레기였던 네.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여기를 쓰레기로 메우자는 얘기가 나오다가 예. 그것이 확정되는 게 1978년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사람이 안 살았던 게 아니거든요. 네.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어우. 여기가 냄새뿐만이 아니라 원래 여기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는 예.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동부이촌동 같은 주택지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78년에 갑자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뉴스로 예. 한순간에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이 됩니다.
이야, 그 당시 하여튼 쓰레기 양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새로운 네. 매립지가 엄청 필요했을 텐데 네. 그럼 그렇게 여기에 쌓기 시작한 쓰레기의 양, 네. 뭐 통계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지대가 낮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네. 쓰레기 산으로 매립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네. 원래는 지금 뭐 강남이나 동부이천도랑 이런처럼 우리가 네. 그 흙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예. 흙 대신에 쓰레기로 메우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음. 그러면 한 7m 정도만 쌓으면 평탄화 작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아파트를 건설하든 뭘 하든 해줄 테니까 예. 조금만 참아보자 예. 이거예요. 그러면 7m 높이까지 쌓는 데는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2,300만 톤 정도를 생각합니다. 예. 2,300만 톤을 쌓으면 7m 정도까지 제방까지 그 평탄화가 된다. 그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7,000에서 10,000톤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정도가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1978년부터 네. 8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더 늡니다. 예. 1,000만이 넘어갑니다. 예. 그 인구 더 늘어나는 인구의 여기 쓰레기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미 여기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인구는 더 늘어났어요. 음. 쓰레기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네. 누가 가져갈 겁니까? 그렇네요. 이 쓰레기. 음. 지금도 뭐 이거는 이제 흔히 님비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예. 부르는데 이걸 과연 그냥 지역 이기주의로만 딱 잘라놓고 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라고만 할 거냐. 예. 힘듭니다. 예. 막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곳에 그 근처에 쓰레기장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 1980년대 중반이 되면 이미 한국은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 옆에 쓰레기가 온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래 있는 곳에 또 쌓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1985년에 결국은 비상대책회의를 하게 되고요. 예. 제방까지 높이 정도로 쌓아놨었던 난지도에 예. 입체 매립을 하자. 입체 매립.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게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의 노을공원이 네. 있는 곳과 하늘공원이 있는 곳에 이 산이 두 개입니다. 예. 두 개로 나눠가지고 90m까지는 쌓아보자. 7m, 90m가 됐어요. 네. 90m까지는 쌓아보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1985년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난지도에 쓰레기 산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높이가 네.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금방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일단 90m까지 쌓자라고 하는 거를 확정을 했는데 네. 일단 그때 당시에 예상하기로는 10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 10년 정도면 여기까지는 쌓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쌓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쓰레기만 쌓는다고 안 돼요. 왜냐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쓰레기를 계속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에 흙도 필요해요. 흙을 쌓고 쓰레기를 얹히고 네. 또 흙을 쌓고 쓰레기를 얹고 그래서 층층이 단단하게 쌓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은 모자랍니다. 네. 그럼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예. 그래서 찾은 방법이 연탄재입니다. 연탄재. 네, 연탄재들을 수거해서 연탄재와 흙을 섞어요. 네. 쓰레기 넣고 연탄재 흙 넣고 쓰레기 넣고 연탄재 흙 넣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가스가 셉니다. 가스. 왜냐하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안에서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메탄가스는 위험합니다. 중간중간 터져요. 맞아요. 가연성 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터집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터졌냐면 예. 이게 1978년부터 매립했다 그랬잖아요. 네. 15년을 매립합니다. 15년을 매립하는데 15년 동안 많게는 1,500회의 화재가 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은 그냥 화재냐? 대형 화재고요. 이게 물 뿌린다고 꺼지는 화재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가스가 계속 나오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불도저로 가져가가지고 덮는 그냥 거예요? 덮어버리거나 흙으로 메우지 않는 이상 여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m를 쌓은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져 있었던 넝마주의들이 뭐 살았는데? 모여서 살아야 돼요. 예. 얼마나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 그래도 한 뭐 몇천 명? 이게 통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통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참 안타까운 게 불났을 때 기사 말고는 여기에 사람들의 주목하는 기사 자체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불났을 때 기사를 놓고 보면 한 3,8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여기 살아갑니다. 아. 그런데 이들을 국가에서는 어쨌든 무허가 판자 초원이잖아요, 여기도. 예.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한테 명함을 하나 파줍니다. 뭐라고요? 재건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함을 파줘요. 재건대원은 또 뭐예요? 일단 그 여기에 쌓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쓰레기를 얹고 연탄재를 올리고 흙을 올리고 또 쓰레기를 쌓고 예.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 그리고 이 시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분리수거 진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만큼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김영삼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예. 그 전에는 옛날 쓰레기 버릴 때 분리수거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놓고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난지도에 쌓이는 쓰레기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이걸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합니다. 아. 그래서 재건대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원 회수를 이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쓰레기들, 근데 이게 필요한 데들이 있거든요. 고철 파는 사람들. 예. 여기에다 갖다 팔게끔 만들고 연탄재들 또 긁어와가지고 여기에 쌓는 작업들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살아가게끔 하지만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환경이랄까요? 이게 그렇죠.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뭐 나름대로 일부 재활용도 하고 일부 뭐 단단하게 어떻게 보면 매립하는 작업도 하긴 했겠지만 결국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쯤 이제 마지막 한계에 달았다라고 진단이 나왔나요? 원래 이제 85년에 이제 만들어질 때 산을 쌓게 타고 만들 때 10년 정도 내다봤다 그랬잖아요. 네. 7년 만에 일단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92년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네. 일반 쓰레기는 네. 금지라는 게 확정되는 게 92년이고요. 예. 93년부터는 그 어떠한 쓰레기, 산업 쓰레기들도 여기는 안 돼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할 말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이쯤이 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수도권에는 쓰레기장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수도권 쓰레기들도 서울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받아줬는데. 너네 거 받아줬는데 우리 거 이제 니네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해서 서울시 쓰레기를 받아주기로 계약한 곳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의 인천 계양입니다. 아. 그런데 원래 거기는 김포였어요. 예. 그래서 김포가 받아주기로 확정했었던 게 예. 인천 계양으로 이전이 되면서 지금 예. 인천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쓰레기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네.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이제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산업적으로 만들었지 않아. 태워서 이거를 열 병합해가지고 네. 에너지로 만드는 걸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어디로 할 건데 그 시설이 있는 다시 상암으로 오자. 라고 하는 거 하나. 네. 그게 상암 좀 분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가 네. 그래서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플랜카드가 엄청 걸려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서울시로 지금 주변에 나가 있는 네. 그 쓰레기 매립지들을 예. 편입시키자. 어. 그래서 한때 지난 총선쯤에 서울시 편입 문제가 계속적으로 예. 얘기 나왔던 게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맥락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어차피 거기에 서울시 쓰레기들이 가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로 편입해서 자연스럽게 연장 계약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서울시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야, 오늘 난지도 공원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사적 맥락이 이렇게 깊은지 몰랐습니다. 공원으로 발전되고 이런 것도 다음에 따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공원들만 또 모아가지고 한번 해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